형님. 제발 한 번만. 이번엔 진짜 딸 수 있어. 수술비가 사라졌습니다. 텅 빈 장롱 안엔 찢어진 경마 신문 조각뿐. 그때 도박장 문을 열고 교복 입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만 좀 울어. 쪽팔리게. 판도는 엄마의 수술비 3천만 원. 무기는 할아버지의 낡은 바둑판 하나. 그런데 믿었던 아빠가 단돈 30만 원에 아들을 팔아버립니다. 아빠가 싼 똥은 내가 치울게. 15살 소년의 눈물의 역전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한준서,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평범한 소년이었죠. 딱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 눈빛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선 볼 수 없는 깊고 차분한 눈.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눈이었어요. 준서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엄마 수술 동의서였어요. 오늘까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했죠. 친구 하나가 뒤에서 야, PC방 가자라고 불렀습니다. 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짧게 내뱉었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걸으면서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준서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어디에 있는지 뻔했거든요. 골목 끝을 돌아서는데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빨간색은 마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낯선 남자 둘이 가재도구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죠. 엄마가 아끼던 화분에도 아버지의 낡은 구두에도 소파 위에 개켜놓은 담요에도 하나씩 딱지가 붙어갔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한태식 씨 계세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딱지가 붙어가는 집안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남자 하나가 준서의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바둑판이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그 순간 준서가 움직였어요. 두 손으로 바둑판을 낚아챘습니다. 남자가 놀라서 되찾으려 했지만 준서는 바둑판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벽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이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5살 아이의 눈에서 나올 수 없는 빛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 나무 쪼가리가 뭐라고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을 보고는 멈칫했어요. 그 눈에는 양보라는 게 없었거든요. 바둑판을 끌어안은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던 냄새와 똑같았어요. 눈앞에 작은 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치던 따뜻한 방. 바둑판 앞에 나란히 앉은 어린 준서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손바닥 위에 까만 바둑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서야, 이 판은 할아버지의 전부다. 언젠가 너의 전부가 될 거야. 어린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둑돌이 손안에서 볼록하게 느껴졌어요.
그 감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쾅!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준서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매끄러운 바둑돌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나무 모서리였어요. 할아버지의 바둑판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나간 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만 남아서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준서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수술비를 넣어두었던 봉투가 있어야 할 칸이었죠.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 대신 바닥에 찢어진 경마 신문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준서가 신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겨우 읽을 수 있었죠. 금방 올게. 걱정 마라. 준서는 쪽지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방 온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만 하면 된다. 금방 돌아올게. 아버지의 약속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빈 장롱과 빨간 딱지로 끝이 났습니다. 준서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지는 골목길을 준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돌았어요. 당구장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이 오늘 안 왔는데. 주먹 포장마차 주인은 혀를 찼어요. 어제 외상값도 안 갖고 갔어. 자네 아버지 어디 숨었냐? 편의점, 노래방 앞, 공원 벤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외상값, 혀 차는 소리, 동정 어린 눈빛. 이 동네에서 한태식이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수술 동의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던 주소. 어느 건물 지하.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귀에 박혀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는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건물 뒤편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붉은 가루가 묻어나는 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담배 연기 냄새와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성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 섞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더. 물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비굴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준서가 철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쇠소리가 지하 공간을 갈랐습니다. 안은 좁고 탁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에 낮게 깔려 있었죠. 가장 안쪽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어 울고 있었어요.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가 뒤엉켜 있었고 셔츠 단추는 뜯겨나가 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매달리고 있는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 사장님, 김태식 건은 정리됐습니다. 전세권 서류 확보했고요. 그 이름이 준서의 귀에 박혔습니다. 고 사장, 남자가 전화를 끊더니 아버지를 발로 툭 떠밀었어요.
꺼져. 끝났어. 아버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준서는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야? 웬 꼬맹이가 여기를? 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잡았어요. 아빠, 그만 좀 울어.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서야, 내가 여길 어떻게? 준서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콧물을 거칠게 닦아주었습니다. 동작은 거칠었지만 손길은 익숙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엄마 수술 동의서 서명 받으러 왔어. 수술비는?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준서가 아버지의 텅 빈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 가자. 준서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돌아서는데 아까 전화를 하던 남자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디가? 빚 안 갚고? 봉투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세권 관련 서류였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원금 이자 3천만 원. 안 갚으면 고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했어. 준서가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고 사장이 누군데요? 알아서 뭐하게? 꼬마가.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끌고 철문 밖으로 나섰어요. 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등을 찔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방에 눕혔어요. 아버지는 이불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이 든 건지 혼잣말인지 모를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번만 한 번 더 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잠꿈대에서도 도박 타령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방문을 닫았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바둑판이 놓여 있었어요. 낮에 집행관에게서 지켜낸 것이죠. 준서가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나무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세월이 만든 나뭇결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감촉이었어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바둑판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감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서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써도 되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둑한 밤하늘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서가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는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 대신 보자기에 싼 할아버지의 바둑판이 들어 있었죠. 어젯밤 도박장에서 들었던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영달, 아버지의 전세권 서류를 쥐고 있는 사람.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금방 나왔어요. 고영달 대부업 사무소. 깔끔한 오피스 빌딩 7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건물 외관은 번듯한 중소기업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생, 어디가? 고영달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피식 웃었어요. 교복 입은 중학생이 사채업자를 만나러 왔다니
황당했을 겁니다. 약속 있어? 없는데요. 만나야 합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그제야 표정을 고치고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양복 안쪽이 불룩 튀어나온 걸 보니 보통 회사원은 아니었죠. 남자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꼬마가 무슨 용건? 김태식 아들입니다. 빚건으로 왔어요.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걸었어요. 사장님, 김태식 아들이라는 애가 왔는데요. 잠시 통화하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준서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마른 중학생 하나. 어깨에 맨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에 든 건 낡은 바둑판 하나뿐이었는데도요. 7층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젯밤 도박장의 담배 연기와 쉰내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원목 책장에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었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바둑 동호회 트로피와 상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대회 우승, 어느 동호회 회장 취임. 사채업자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탁자 위에 놓인 바둑판이었습니다. 비파나무로 만든 고급 바둑판이었어요. 누런 나무결이 윤기를 머금고 빛나고 있었죠. 그 위에 기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흑과 백이 중반전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얀 셔츠 위에 조끼를 걸쳤는데 동네 문화센터 원장님 같은 인상이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안경 렌즈를 살짝 뿌옇게 만들었죠. 고영달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학생이 직접 왔어? 앉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조카가 놀러 온 것처럼 반기는 투였어요. 준서에게 차를 따라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차를 받지 않았어요. 소파에 걸터 앉은 채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고영달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사업은 사업이야.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가 여기 있어. 기한은 기한이고. 따뜻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얼음장 같았어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냉정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사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탁자 위 바둑판에 멈추었습니다. 진행 중인 기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준서의 눈동자가 바둑판 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의 포석부터 백의 응수까지 한 수 한 수를 훑어갔어요. 마치 수학 문제를 읽듯 빠르고 정확하게요. 고영달이 눈치를 챘습니다. 바둑 둘 줄 아나? 준서가 대답 대신 기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여기 131수는 틀렸어요. 이렇게 두면 흑이 3수 안에 죽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영달의 찻잔이 입에 닿기 직전에 멈추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기보를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프로도 아닌 중학생이 흘끗 보고 자기가 놓친 수를 짚어낸 겁니다. 고영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흥미와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를 다시 보는 눈이었죠. 준서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보자기에 싼 바둑판을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낡고 색이 바랜 나무 바둑판이 드러났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져 있었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고영달의 비파나무 바둑판과 나란히 놓이니 그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가 고급 양복점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바둑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고영달이 코웃음을 쳤어요. 학생이 나한테 바둑을? 나도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만. 고영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의 바둑판 앞으로 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 표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치 싸구려 물건의 품질을 확인하듯 무심한 손짓이었습니다. 이런 쪼가리로 바둑을 뒀어? 우리 사무실 화장실 받침대로도 안 쓰겠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고영달은 웃으며 말했지만 준서에게는 웃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 바둑판은 할아버지의 50년이 담긴 판이었으니까요. 무릎 위에 올린 준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세판 2선승.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할게요. 고영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준서가 조건을 이어갔어요. 자기가 이기면 아버지 빚 전액 탕감. 전세권 서류도 돌려받는다. 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사무실에서 일한다. 장부 정리든 회계든 뭐든 하겠다고요. 고영달이 준서의 가방 옆에 빚어나온 성적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전교 3등이었어요. 고영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똑똑한 놈은 쓸모가 많지. 그 말투에 탐욕이 묻어 있었어요. 똑똑한 아이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서가 받아쳤어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가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고영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흥미와 탐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부하 하나에게 끌려오듯 들어섰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서야, 너 여기 왜? 준서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영달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고영달에게 달려가 매달렸어요. 형님, 애한테 무슨 짓이에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요. 고영달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이봐 김씨, 자네 아들이 직접 찾아온 거야. 나한테 바둑을 두자는구만.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 사람 바둑 동호회에서도 1등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손이었어요. 준서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빠가 싼 똥은 내가 치울게. 대신 아빠는 입 다물고 있어.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의 킬킬거림도 멈추었어요.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말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 의자로 밀려났어요. 고영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파나무 바둑판을 옆으로 치우고 준서의 낡은 바둑판을 탁자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오래된 나무판이 고급 탁자 위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좋아. 내 판때기 위에서 깔아뭉개 주마. 고영달이 바둑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까만 돌과 하얀 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고영달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할아버지의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 의자에서 두 손을 비비며 벌벌 떨고 있었죠. 준서가 바둑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처음 바둑돌을 받아 쥐었을 때와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영달이 흑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가 백이었어요. 첫 돌이 바둑판 위에 놓였습니다. 탁! 오래된 나무 위에 돌이 내려앉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고영달의 포석은 빠르고 화려했습니다.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돌을 척척 놓아갔어요. 한 수를 두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쳤죠. 반면 준서는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놓았어요. 정석대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반듯한 수, 안전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바둑이었죠. 고영달이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하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했어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시합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고영달의 것이었어요. 10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고영달이 예상 밖의 자리에 돌을 놓았어요. 정석에는 없는 수였습니다. 변칙이었죠. 준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배웠던 정석의 흐름이 깨져버렸어요. 이 수 다음에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고영달이 돌을 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학생, 바둑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던가. 부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준서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을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고영달은 그 모습을 보며 다리를 꼬고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중반에 접어들자 형세는 더 벌어졌습니다. 고영달의 공격적인 수에 준서는 방어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주먹을 휘두르는 어른 앞에서 두 팔로 머리만 감싸고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은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준서야, 그만두자. 아빠가 잘못했다. 준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준서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이 아니라 고영달의 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영달이 좋은 수를 둘 때마다 왼손이 찻잔으로 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공격적인 수를 놓을 때는 돌을 탁자에 세게 내려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죠. 반대로 자신 없는 수를 놓을 때는 돌을 내려놓은 뒤 검지와 엄지를 미세하게 비볐어요.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버릇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서의 눈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둑판에서 올라오는 냄새였어요. 눈앞에 작은 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이었어요. 바둑판 앞에 어린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정석대로 두었는데 할아버지에게 졌어요. 어린 준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책에는 이렇게 두면 이긴다던데. 할아버지가 바둑돌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했어요. 책은 책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돌을 보지 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읽어라.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바둑판 위를 쓸었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천천히 쓸어가는 그 손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탁! 돌 놓이는 소리에 준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방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도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건너편에서 고영딸이 돌을 내려놓으며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준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바둑판 위의 돌이 아니라 고영딸이라는 사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돌을 놓는 속도, 호흡의 길이, 시선이 머무는 곳, 손가락의 떨림까지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이 사람은 바둑도 돈 벌듯이 두는구나.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한 집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무리하게 밀고 들어온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무리수를 둔다. 하지만 이미 초반에 벌어진 형세를 이번 판에서 뒤집기엔 늦었습니다. 그건 준서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개가가 끝났습니다. 고영달이 이 집 반 차이로 이겼어요. 아슬아슬한 차이였습니다. 프로 기사들도 1집, 2집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결과였습니다. 고영달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제법이네. 하지만 교과서는 시험장에서나 통하는 거야, 학생. 부하 하나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다른 부하도 따라서 낄낄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며 탄식했어요. 아이고, 끝이다. 준서야,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아버지가 준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영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올려보내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분위기가 사무실 전체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준서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바둑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알 한 알 조용히 주워 바둑통에 넣었습니다. 까만 돌은 까만 통에, 하얀 돌은 하얀 통에. 정확하고 차분한 손놀림이었어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아닌 손이었습니다. 마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고영달이 의아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진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치고는 너무 고요했거든요. 준서가 돌을 다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국 바로 할게요. 고영달이 담배를 문 채로 피식 웃었습니다. 쉬었다 해도 되는데? 필요 없어요.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렸어요. 야, 진 거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준서는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둑판만 응시한 채 말했어요. 아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지.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영달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준서의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준서가 바둑통에서 백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돌이 차갑게 빛났어요. 첫 판에서 충분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바둑은 탐욕 그 자체였어요. 한 집이라도 더 먹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바로 이 사람의 급소였습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무리수를 둡니다. 준서가 첫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국이 시작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복도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고영달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영달이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아버지의 가슴팍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김씨, 아들이 이기면 빚은 없어지지만 자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어. 내가 이기면 자네한테 몰래 300만 원 챙겨줄게. 옆에서 좀 도와줘.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가슴팍의 돈으로 갔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여 돈을 만졌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30만 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박꾼의 손은 이미 돈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고영달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별거 아니야.
옆에서 좀 소란스럽게 해주기만 하면 돼. 고영달이 등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가슴 주머니에 돈을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얼굴이 참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의 바둑이 일국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석대로 반듯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빈 공간을 남기며 느슨하게 놓아갔어요.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영딸의 눈이 번뜩였어요. 빈틈이 보인 거죠.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어요. 준서가 한 발짝 물러나면 고영딸이 두 발짝 전진했습니다. 부하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번에도 사장님 압승이겠네. 고영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찻잔을 여유롭게 들어올리며 돌을 놓았어요. 하지만 고영딸이 깊이 밀고 들어올수록 준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고영딸이 결정적인 공격수를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기다렸다는 듯 돌을 놓았어요. 탁! 그 한 수를 기점으로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하나둘 연결되었어요. 느슨하게 흩어져 있던 백돌들이 그물처럼 엮이며 고영딸의 흑돌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영딸의 찻잔 잡은 손이 멈추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먹잇감인 줄 알았던 것이 덫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끌며 끼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준서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허리를 두드리며 엄살을 피웠어요. 아이고 허리야. 준서가 장고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중이 깨졌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바둑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물 좀 다오. 준서가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크게 말했어요. 야, 빨리 좀 둬라. 배고프다. 준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돌을 놓는 위치가 평소보다 어긋났어요. 실수였습니다. 고영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부하들도 눈치를 채고 낄낄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어요. 아이고 다리야, 언제 끝나냐. 아빠 담배 좀 사다 줘.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준서가 돌을 내려놓다가 멈추고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아버지의 가슴 주머니에서 10만 원권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는 없었던 돈이었어요. 준서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버지의 엄살 소리도, 부하들의 웃음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뭉뚱그려졌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사실만 선명했어요. 아빠가 돈을 받았다. 저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나를 방해하고 있다. 30만 원.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걸고 싸우는 바둑판 옆에서 10만 원짜리 지폐 3장에 넘어간 거예요.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둑판에서 나무 냄새가 올라왔어요. 할아버지의 바둑판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냄새. 그 냄새를 따라가자 작은 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이었어요.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공사 소리였어요. 콘크리트 깨지는 소리, 망치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어린 준서가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투정을 부렸어요. 할아버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준서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바둑돌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둑돌의 매끈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바둑판 밖에 소음해지면 바둑판 안에서도 진다. 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돌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세상은 너와 판 둘뿐이야. 할아버지의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 안에서 공사 소리가 작아졌어요. 멀어지고 멀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둑판과 할아버지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아이고 목말라, 준서야 물 좀 갖다 줘.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바둑돌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소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걸러지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바둑판과 고영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돌을 놓았습니다. 탁! 정확했어요. 다음 수도, 그 다음 수도, 흔들림 없는 손끝에서 돌이 떨어질 때마다 고영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형세가 불리해진 고영딸이 준서의 시선이 잠깐 아버지에게 간 틈을 탔습니다. 오른손으로 바둑판 위에 돌 하나를 슬쩍 한 칸 옮겼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준서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옮겨진 돌을 보았어요. 눈빛이 한번 스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돌의 원래 위치와 옮겨진 위치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수를 놓았습니다. 중반 이후 준서가 완전히 판을 장악했습니다. 고영달의 욕심이 만든 빈틈을 하나씩 조여갔어요. 탐욕이 파놓은 구멍에 백돌이 정확하게 박혀 들어갔습니다. 고영달의 돌 놓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찻잔을 만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부하들의 킬킬거림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바둑돌 놓이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고영달이 돌을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사무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결국 돌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불게. 더 두어봤자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하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사장님이 졌어?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고영달이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어요. 쟁그랑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대1 동률이었어요. 준서가 바둑돌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한 알 한 알 주워 담는 손이 아까보다 느렸어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정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앞을 지나갔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영달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옆에 선 부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국은 좀 다르게 가야겠어. 고영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어요. 자존심에 난 상처가 독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고영달이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부하 하나가 슬쩍 벽 쪽으로 가서 에어컨 리모컨을 만졌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꺼졌어요. 사무실 안이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또 다른 부하가 준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 병원 알지?
오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준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바둑판만 바라보았습니다. 고영달이 맞은편에 앉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1국, 2국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난이 끝났다는 얼굴이었어요. 준서도 교복 소매를 걷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바둑판 위에서 부딪혔어요. 3국의 고영달은 진짜 강했습니다. 1국의 여유도, 2국의 방심도 없었어요. 장기술이나 속임수 없이 순수한 실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돌이 바둑판에 놓일 때마다 양쪽 다 장고가 길어졌습니다. 5초, 10초, 20초. 침묵 속에 돌 놓이는 소리만 울렸어요. 사무실 안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교복 셔츠 등판이 땀에 젖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손을 바둑판에서 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중반까지 형세는 팽팽했습니다. 미세하게 준서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고영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찻잔을 만지는 빈도가 잦아졌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어요. 매캐한 연기가 바둑판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준서가 연기 때문에 눈을 찡그렸어요. 고영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모금 더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영달이 피우던 담배를 할아버지의 바둑판 귀퉁이에 가져갔어요. 칙! 나무가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준서의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바둑판 귀퉁이에 까맣게 탄 자국이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만판 넘게 두었던 바둑판 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부하들이 킬킬거렸어요. 고영달이 잿더리에 담배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나무 쪼가리에 두니까 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끝나면 땔감으로나 써야겠다. 준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돌을 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바둑판 귀퉁이의 까만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부하들의 웃음도 에어컨 없는 방의 열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요. 담뱃불 자국 위로 나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던 냄새. 그 냄새를 따라가자 눈앞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가을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 낮은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둑판 위로 금빛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느렸어요. 돌을 짚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대국이 끝났습니다. 어린 준서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이긴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바둑돌을 내려놓고 한참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준서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둑판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된 나뭇결 위로 거친 손이 지나갔어요. 바둑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돌을 많이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 실력이야. 할아버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그걸 알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울 거다.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어요. 바둑판 위에 금빛 먼지가 느리게 떠다녔습니다. 땔감이라니 그 양반 참 몰상식하네. 구경하던 부하 중 하나가 중얼거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은 사라지고 손가락 사이에는 차가운 바둑돌이 끼워져 있었어요. 바둑판 귀퉁이에 담뱃불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바둑판 위에 맺혔어요.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고영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이 판이 비싼 줄 아세요? 고영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 판은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10,000판 넘게 둔 판이에요. 아저씨한테는 나무 쪼가리겠지만 저한테는 아저씨 사무실보다 비싸요. 사무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킬킬거리던 부하들의 입이 닫혔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서가 돌을 놓았습니다. 탁! 조용한 사무실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준서가 완전히 각성한 상태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칼날 같았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고영달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의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돌을 놓으려다 멈추고 다시 놓으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탔어요. 고영달이 바둑판 위에 돌 하나를 슬쩍 한 칸 옮겼습니다. 준서가 즉시 말했어요. 아저씨, 그 돌 원래 자리가 거기 아니잖아요.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영달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원래 여기 뒀지. 준서가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국 147수째에도 같은 짓 하셨죠. 3선과 4선 사이. 그때는 넘어갔는데 오늘은 안 돼요. 고요함이 깊어졌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국의 147수째. 정확한 수순과 좌표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경하던 부하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진짜야? 사장님이 반칙을? 고영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이라는 사실이 치명적이었어요.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영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건방진 새끼가 어른한테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덩치 큰 부하 둘이 준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준서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거친 손가락이 교복깃을 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둑판을 지키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달렸습니다. 부하와 준서 사이에 몸을 던졌어요. 돈은 내가 갚을게. 애 몸에 손대지 마. 목이 찢어질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부하가 아버지를 밀쳐냈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준서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가렸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점퍼 사이로 등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좁고 마른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등이 처음으로 넓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의 떨리는 등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국에서 30만 원에 아들을 팔았던 그 사람이 지금 맨몸으로 아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구경하던 부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손을 대? 분위기가 고영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영달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됐어, 앉아. 씩씩거렸지만 여론이 안 좋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부하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고영달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둑의 형세도 심리전도 준서의 것이었어요. 몇 수가 더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고영달이 쥐고 있던 돌을 바둑판 위에 내던졌습니다. 툭 타다다닥. 돌들이 바둑판 위에서 흩어졌어요. 불개였습니다. 더 둘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2대1 준서의 승리였습니다. 흩어진 돌 사이로 바둑판 귀퉁이에 담뱃불 자국이 보였어요. 준서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까맣게 탄 나무의 감촉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50년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준서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전세권 서류와 아버지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15살의 몸이 뒤늦게 반응하고 있었죠. 서류를 가방에 넣고 할아버지의 바둑판을 보자기에 쌌어요. 담뱃불 자국이 난 귀퉁이를 유난히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아주듯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부하들은 벽 쪽으로 물러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준서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고영달은 의자에 깊이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꼬마. 고영달이었습니다. 준서가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고영달이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뜸을 들였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결국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풀어 가라. 이 바닥에서 썩기엔 아깝다. 준서가 고영달을 바라보았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고영달이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어요. 돌이 모두 치워진 맨판이었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영달이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아버지가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소년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영달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가 있었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건물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오후 햇살이었어요. 지하 같은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더니 바깥 공기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풀리면서 휘청거렸어요.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겨우 버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진 거였어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어른의 세계에서 몇 시간을 버텨낸 거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비틀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준서 앞에 섰습니다. 들뜬 얼굴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구석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 맞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우리 이긴 거야? 준서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버지 가슴에 떠밀었습니다. 끝났어. 아버지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전세권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너 천재 아니냐? 아버지가 준서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준서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앞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준서가 앞서 걷고 아버지가 뒤따라왔어요.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이겼잖아. 웃어봐. 준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섰어요.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오늘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아버지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뭘? 주머니.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에 아버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주머니로 갔어요. 10만 원권 3장이 아직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이 아들보다 중요했어? 아버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빠르게 흔들렸어요. 준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 거기서 맞을 뻔했어. 아빠가 판 30만 원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척했지만 다 숨겨지지 않았어요. 15살 아이의 서운함이 목소리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에서요. 이마를 바닥에 찍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서야. 도박장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돈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변명이 없었어요.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인 무릎이었습니다. 준서가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박하면 그때는 진짜 아들 없는 셈쳐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서가 앞서 걷고 아버지가 뒤를 따랐어요. 3걸음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준서의 발자국은 일정했고 아버지의 발자국은 불규칙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못난 아들이었지? 준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둑을 가르쳤는데 아빠는 그 마음을 몰랐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너한테도 그러고 있었고. 준서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말을 이었어요. 아까 그 사람 부하가 너 잡으려 했을 때 아빠 진짜 무서웠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아빠 때문에 내가 맞을 뻔했다는 거야.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준서는 여전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조금 풀렸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3걸음에서 2걸음으로 좁혀졌어요. 나란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가까웠어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어요. 준서의 그림자가 아버지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단단해 보였어요. 저 멀리 병원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준서와 아버지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아니, 나란히는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한 발짝 앞이었어요. 엄마 병실이 가까워질수록 준서의 걸음은 빨라졌고 아버지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준서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면목이 없는 거였죠. 수술비를 훔쳐 달아난 남편이 무슨 낯으로 병실 문을 열겠어요. 준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의 미소는 병실의 형광등보다 따뜻했어요. 준서야, 학교는? 준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돈뭉치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엄마, 수술비. 엄마가 봉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돈뭉치와 전세권 서류.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준서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병실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해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문틈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존댓말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서투른 반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준서를 보았습니다. 봉투를 보았어요. 다시 준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교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셔츠에 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바둑돌을 쥐다가 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엄마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준서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준서가 고생했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 텅 빈 장롱, 경마신문 조각, 도박장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의 모습, 고영달의 차가운 미소, 나무 쪼가리라고 비웃음당한 할아버지의 바둑판, 정석이 통하지 않았던 일국의 좌절, 30만 원에 넘어간 아버지의 가슴 주머니, 담뱃불에 타들어간 바둑판 귀퉁이, 멱살을 잡으려 다가오던 부하의 거친 손, 그 앞을 막아선 아버지의 떨리는 등, 전부 다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준서가 엄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투병 중이라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바둑판을 빼앗길 뻔했을 때도,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도, 고영달에게 조롱당했을 때도,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울면 진짜 어린애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엄마 품에서는 어린애여도 괜찮았습니다. 병실 문틈에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쳤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잠잠해졌어요. 엄마가 준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밑을 쓸어주는 엄마의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가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느리게 들어왔어요. 침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난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셋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는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성공했어요.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준서는 그 얘기를 엄마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 있었거든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준서가 자기 방에 들어왔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바둑판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어요. 귀퉁이에 담뱃불 자국이 보였습니다. 까맣게 탄 흔적.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았어요. 거친 감촉이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바둑판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요. 바둑통을 열었습니다. 돌을 하나 꺼내 바둑판 위에 놓았어요. 탁! 익숙한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또 하나를 놓았어요. 탁! 혼자서 그날의 대국을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그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영딸의 첫 수, 찻잔을 만지던 손, 아버지의 헛기침, 담배 연기, 멱살을 잡으려 다가오던 부하의 손, 그 앞을 막아선 아버지의 떨리는 등, 돌을 다 놓았습니다. 복기가 끝났어요. 바둑판 위에 흙과 백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돌 위에 내려앉았어요. 준서가 바둑판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빈자리였어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빈자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의자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형체 같았습니다. 흐릿한 실루엣,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준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안 도망쳤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빈 방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기보 노트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수십 년 동안 기록한 기보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온 시간이 그 얼룩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른 페이지와 달랐습니다. 기부가 아니었어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글씨가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뒤에 쓴 것 같았어요. 준서야, 바둑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내가 그걸 알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울 거다. 준서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준서를 감쌌습니다. 바둑판 위에 흙과 백위로 따뜻한 빛이 가득 내려앉았어요. 오래된 나무 바둑판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귀퉁이에는 담뱃불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놓인 돌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둑판이었습니다. 준서의 바둑판이었습니다. 바둑 천재 준서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서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